자, 이번 시간은 지대론에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전하파와 신고전하파를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전하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도예요. 그죠? 비옥도고요. 신고전하파의 대표자는 마르크스입니다. 그러면 리카도는 비옥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비옥도 그러면 도 들어가는 학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리카도 찍으셔야 됩니다. 서른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요구하는 거 관련해서 누구니? 그러면 옛날에 왜 여러분들이 그 소피 마르소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피 마르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리카도는 차익세설이니까 한계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나 마르크스는 소유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계지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자체를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고전하파는 지대를 잉여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 신고전하파는 지대를 생산 비용으로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하파는 곡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비옥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옥도의 차이를 먹기 때문에 지대가 높다. 아니다. 얘는 신고전하파는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서 택지의 개량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 곡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지대는 곡물 가격이 포함이 되는 하나의 생산 비용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눠서 이제 고전하파와 신고전하파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튀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반가로 3번의 위치제설. 이 튀넨의 학자는 입지교차 지대설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위치지대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다를 것이다 라는 거죠. 위치. 그래서 얘는 위치지대설. 그래서 리카도 이론을 따와서 리카도야 너 비옥도 맞다. 근데 비옥도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수성비가 중요하지 않겠니? 라는 수성비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이 리카도는 비옥도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튀넨 학자는 여기에다가 수송비를 포함시킵니다. 수송비. 그래서 이 튀넨은 입지론의 농업 입지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써요. 저도 이제 입지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고립국을 논문을 쓰면서 농사를 져요. 그래서 안쪽은 집약적인 농업이고 바깥은 종합적인 농업이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럼 안쪽은 지대가 높고요. 바깥쪽은 지대가 낮죠.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다 우마차 시대입니다. 그 때문에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죠. 그 때문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장이 열리면 모든 농산물이 일로 왔다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각 방향으로 수송비가 똑같으면서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위치가 좋죠. 그럼 지대가 높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입지교차 지대설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대고요. 중심지에서 외곽입니다. 그러면 자,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예요. 자, 만약에 100원에서 10원에서 10원 빼면 80원인데요. 얘가 80원이면 얘가 10원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얘 두 관계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한계지대 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근데 집약농업이 좀 더 가파라서 안쪽에 있고요. 조박농업이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띠를 형성하면서 안쪽은 집약, 바깥은 조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치지대설이라는 말 우리가 그 오른쪽에 이 튀넨은 지대를 시장과의 거리에서 구하는 것으로 원거리 위치에 비해 근거리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가 절약이 꼭 지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지대는 생산물의 가격, 매상고에다가 생산비에다가 수송비를 빼죠. 수송비가 교통비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지대에 대한 결정이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한 입주체가 중심지에 입지하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 입지해서 집약 쪽을 이용하고 이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띠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곡물 가격 한계 토지의 생산비와 교통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지대는 한계지 내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도시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달라지는 동시에 생산물 가치가 점점 하락한다. 즉 생산자가 부담해야 될 교통비는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에 따라 생산자가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부분 도시에서 멀어져 점차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A 업종, B 업종, C 업종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입찰대라는 걸 배우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A, B, C로 본다면 여기가 A, B, C 이렇게 입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중에 입찰지라는 걸 이제 배우시는데 한계지대 곡선이 이렇게 해서 이제 입찰지대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학자가 이 현대적 토지의 도시지대에 영향을 줬어요. 그 때문에 연결한 게 단순지대 곡선이 밑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도시지대는 다음과 같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도심으로 멀어질수록 우하향하는 지수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넘기시면 시장지대 곡선의 기울기 토지 이용하는 기업의 한계 교통비를 기업의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튀넨의 이론에 의해서 도시지대가 만들어져요. 도시지대 이론. 이 수송비가 교통비로 바뀌면서 자,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기울기란 자체는 자, 지대가 있고 중심지에서 외곽이다. 자,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밑변은 같은데 높이는 틀려요. 지가 하락이 여기가 굉장히 심하고 여긴 작죠. 기울기가 크고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장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자, 어떻죠? 자, 위에는 기업의 한계 교통비가 올라가고요. 기업의 한계 교통비가 올라가고 밑에는 자, 어때요? 기업의 토지 사용량이 내려오죠. 그 토지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기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장이 교통비가 이 한계별 교통비가 똑같다면은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줄여야 돼요. 기울기가 크겠죠. 나갈수록 토지를 늘리니까 기울기가 작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박스 밑에 보시면 토지 이용 주체가 도시 중심지와 근접할 곳에 입지할수록 부담해야 교통비를 절약하게 되고 이는 토지 비용에 더욱 투자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교통비와 토지 이용은 서로 상충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 교통비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안쪽은 도시로부터 멀어질수록 지대가 감소하므로 이용 주체의 토지 사용량은 증가해요. 이 기울기가 우리가 안쪽이 높고 점점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는 거죠.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송체계 개선과 지대지불 곡선은 도로교통이 발달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교통비가 낮아지니까 이제는 도시의 이 토지용 형태가 그만큼 더 외곽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B와 같은 교통비 곡선을 가지게 되어 지대 곡선 B와 같은 그 지대를 이제 형성한다는 건데 그 B라는 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고 한계지라는 것은 지대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도심지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거죠. 한계지가 토지 수요가 증가해요. 외곽에. 그럼 이전의 유의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생산물의 공급량도 과거보다 증가하고요. 그러면 외곽의 지대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지대 곡선 기울기가 어떻게 됐어요? 종전보다 이렇게 완만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대는 종전에 증가하고 이유는 토지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게 입찰 지대 곡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입찰 지대 곡선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이라는 자체는 낙찰을 받기 위해서 최대 금액을 적은 사람한테 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1번 중요합니다. 입지 경쟁에 대한 결과 최대의 순효가를 올릴 수 있는 산업이 최대 지대 지불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최대 또람이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그 토지가 배분이 된다는 거죠. 차지할 수 있고요. 각 기업의 지대 지불 곡선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각 기업의 순효가 차이인데 이건 참고하시고 순효가 트리그 때문에 그렇고요. 도심의 안쪽에 토지가 할당되는 기업의 지대 곡선이 가장 급경사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토지 이용 형태를 본다면 상업, 주거, 공업이 되면서 입지 경쟁에 실패한 기업은 그 주위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지대는 토지 이용 경쟁의 산물이기도 하다. 자, 아까
입찰지대 곡선이 A 산업, B, C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이 심하죠. A 업종, B 업종, C 업종. 그럼 T넷에 의해서 입찰지대 곡선이 이제 생기는 게 입지교차되면서 입찰이 가장 최대 지불 능력, 지대 지불 능력인 사람이 입지합니다. 그래서 안쪽은 A, 그다음에 B, C가 입지한다는 거죠. 이걸 연결하는 것이 입찰지대 곡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안쪽은 어떻게 돼요? 상업용지고, 그다음에 주거용지, 공업용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도시지대와 생산요소 간의 대체성은 뭐냐면 등생산량 곡선이라는 건 동일한 양의 제품을 생산할 때 자본의 대체 관계는 아래 그림과 보는 바와 같이 우하향하는 지수곡선이 된다. 그 도시지대 생산요소의 대체성의 원인은 생산요소의 결합 비율인데요. 자, 그림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생산요소의 상대적 가격 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옛날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게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입니다. 자, 우리가 토지가 들어가고요. 밑에는 위에는 노동과 자본인데 노동이 일정하다면 자본의 투입량을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분수 있는 방법이 분모에 대한 분자,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또는 대체 비율 또는 대체성, 그다음에 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대 곡선이 아까 우하향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대가 있고요. 도심에서 외곽이다. 그럼 안쪽은요. 땅값이 높기 때문에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립니다. 그럼 안쪽은 자본을 늘리고요. 나가면 나갈수록 땅값이 낮기 때문에 토지를 늘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본과 토지는 이 대체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곡선을 연결시키면 우하향하는 곡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안쪽은 자본을 늘리고 토지를 줄이죠. 그다음 우리가 이 집약적 이용해서 고층화 되고 나가면 자본을 줄이고 토지를 늘린다는 거예요. 조방적 이용해서 저층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쪽은 집약적, 외곽은 조방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안쪽은 집약적, 조방적이라면 안쪽은 3차 산업, 2차 산업, 1차 산업. 안쪽에 집약적일수록요 결합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A 도심 지역에서는요 지대보다 상대적으로 자본이 싸므로 자본을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도심처럼 지대가 높은 지역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만큼 토지용이 집약화로 이용한다는 얘기고요. 집약적 이용을 하고 고층화시키고, 외곽은 어때요? 지대가 상대적으로 자본보다 싸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외곽처럼 지대가 낮은 지역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조방적 토지 이용을 해서 건물이 저층화 된다는 얘기죠. 기업의 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 안쪽은 3차 산업이니까 금융업은 결합비율이 높아서 집약적이고, 나가면 농업이니까 이 목장업은 성질상 많은 토지를 필요하죠. 그러나 금융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은 건물이 고층화돼서 고객 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지만 목장업은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도시지대에 또 영향을 준다는 거죠, 티넨이.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가셔서 페이지 50페이지로 가볼게요. 50페이지로 가시면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의 박스가 있습니다. 고전압파는 지대를 잉여 불로소득으로 봤다는 게 중요하고, 신고전압파는 어때요? 모든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잉여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고 생산 요소 비용으로 봤죠. 그러면 고전압파는 생산 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의 3분법을 나눠서 토지를 절대적이고 토지는 자연적 특성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토지와 자본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토지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비를 우리가 지불하고 자본에 대한 생산비를 지불하고 노동과 우리가 자본과 토지는 구분이 된다는 건데요. 신고전압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이 지대라는 게 잉여냐?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다. 그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으로 구분해서 토지는 단지 여러 개의 생산 요소 하나로 이제 취급한다는 아까 인문적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를 또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 가서 할 테니까요. 정리하시고, 오른쪽에 이제 이 이치제설에서 밑에 보시면 뭐
현대적 의미의 지대. 요건 제가 이 그래프도 좀 잘 안 나와 있어요. 책에는 뭐 비그래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서 가서 좀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리카르도가 먼저 나왔어요. 비옥도를 주장합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절대지설에서 이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한계제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걸 얘기하죠. 자, 티넨도 마찬가지로 한계제도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자, 매상고가 100원이고 생산비가 90원, 수송비가 10원이면 지대가 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티넨은 이제 입지교차에서 수송비를 강조하면서 어때요?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쪽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수송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지대가 높고 바깥은 많이 들어가죠. 그것이 이제 도시 내부 구조론과 연결되기 때문에 도시도 마찬가지. 안쪽은 집약적이고 바깥은 조방적으로 이용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은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를 깊숙하게 가게 되면요.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 입문 과정에서는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대로는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는 나눈다. 그래서 비옥도 들어가는 선원도 찍으시 마시고 리카도 찍으셔야 되고 소피마로서 소유권은 마르크스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 주셔서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곡물 가격이 지대, 얘는 지대가 곡물 가격. 이러한 또 우리가 암기 기법은 나중에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제가 야매라는 이 암기 기법이 처음부터 많이 해버리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비옥 또 리카 또 이렇게 찍는 것만 좀 재미있게 보시고 입문 과정은 이 정도만 지대로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대로는요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거의 출제되는 게 리카도의 차액 제설하고 마르크스의 절대 지설을 많이 좀 비교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의 대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정리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53페이지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가 또 이제 시험 문제냐면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 한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튀넨이라는 학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농업입지론을 전개하면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써요. 안쪽은 집약적이고 바깥은 조방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그럼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마차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이 왔다 나가죠. 그럼 안쪽은 지대가 높고 나갈수록 지대가 낮습니다. 그럼 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단점이죠. 안쪽은 수송비가 감소됩니다. 그러면 이 이론을 연결시킨 학자가 이제 도시 공간 구조론의 첫 스타트가 버제스라는 학자입니다. 동심원 이론을 주장합니다. 버제스가.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버제스는 1925년 도시의 성장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도시 성장 과정을 동심원 지대 이론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심의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5개의 이 동심원이 그려진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박스만 있지 내용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니은에 보시면 이 동심원은 튀넨의 고립국에서 따온 겁니다. 튀넨이 먼저죠.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미국의 시카고에 적용되면서 시카고가 소도시야. 대도시 성장은 반드시 도시의 외연적 확대를 수반하면서 그 확대 과정이 5개의 지대의 동심원이 형성이 되더라. 자, 그래서 이 버제스가 얘기한 내용이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중심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자, 중심 업무지구가 이제 CBD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수도권의 서울을 본다면 백화점이 딱 화신백화점, 자 명동이나 종로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도심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핵이. 그래서 중심이 되는 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여기서 다 모여 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이라고도 나오고 옹길천, 천이라고 나오고 점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경공업지대가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튀어나가요. 그래서 경공업지대가 내측에 있고 외측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근로자 주거지대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주거지대를 이제 저소득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고급 주택 지역이 있죠. 그래서 고소득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근자 지대라는 게 있죠. 자, 통근자 지대라는 것은 안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이 주거지를 외곽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개 지구, 중심 업무 지구, 점이 근로자 저소득, 고급, 고소득, 그다음에 통근자 지대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암기 기법이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저랑 같이 가셔서 자, 갑니다. 중전 이렇게 가세요. 중전은 주상의 와이프죠.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학교론을 배우는데 학교론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은요. 자, 튀네인 이론을 따왔기 때문에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인 학자가 선영입니다. 이 선자는요. 선자는 부채 선자를 얘기를 해요. 호이트라는 학자가 얘기하는데요. 자, 그림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선형 이론은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CBD라는 자체가 중심 업무 지구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자, 얘는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차를 가지고 가시게 되면 각 방향으로 교통비가 틀리게 나와요. 교통에 따라서. 그럼 얘는 이 부채선이라는 자체, 이 부채꼴이라는 것은 교통축, 교통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뻗어나가면서 고소득층이 가장 교통망에 가까이 위치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우리가 위치가 좋고 접근성도 좋고 지대가 높죠. 고소득층을 강조했어요. 근데 저소득층은 저 외곽에 교통이 또 불편하면서 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분리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선형으로 갑니다. 선형으로 가시면 호이트가 이제 아까 1925년이었잖아요. 버제스는. 근데 1939년에는 뭐야? 좀 이제 도시가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 도시에서 근린 주택 지구의 구조와 성장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미국의 142개의 도시의 절을 이용합니다. 그럼 도시 내부 지역에서 주택 지역의 구조가 아까 부채꼴이라고 그래서 선형 구조를 파악합니다. 도시 성장 과정을 선형 이론으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선형 이론이란 도심에서 주요 간선도로망을 따라서 소득계층별로 주택지가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부채꼴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형은 주택의 토지형만을 분석하여 도시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점에서 버제스의 동심원과 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고급과 저급 이렇게 구분해서 어떻습니까? 호이트는 고급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선형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핵입니다. 단핵. 그 다음에 오래된 소도시이고 오래된 도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완하는 이론이 다핵심 이론입니다. 저희가 1번, 제가 2번, 3번이 다핵심인데 다핵심 이론이라는 건 우리가 요즘은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도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서울도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백화점을 굳이 명동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핵심은 해리스와 울만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심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리스와 울만이 최근에 1945년 도시의 본질이라는 연구 논문에서 도시 내부 구조는 수개의 핵심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이 여러 개니까 다핵이라는 얘기죠. 물론 맥켄지가 처음 주장했지만 해리스와 울만이 발전시켰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3번이 나옵니다. 어떤 활동은 그러니까 같은 업종끼리 모이고 다른 업종끼리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활동은 특수한 시설을 요구한다. 자, 그래서 이 집적 동종 활동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활동이에요. 그럼 같은 활동은 모여 있어요. 집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집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종 활동입니다. 이종 활동이라는 자체는 다른 업종이죠. 그럼 거기서 나와 있는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된다는 건 분산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표현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동종은 집적, 이종은 분산,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됩니다. 어떤 업종의 활동은 핵심부의 지대가 지나치게 높아 지불할 능력이 없겠죠. 그럼 우리가 안쪽은 지대 때문에 높은 사람이 입주하고
매각은 또 낮은 사람이 입주하겠죠. 자, 도시가 발전하기 이전에 구도시 형태가 단핵도시 형태에서 신도시로 갑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은 이렇게 보세요. 버제스와 선영이론은 딱 한 명씩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단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해리스와 울마는 두 명이니까 다핵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공간 구조론에서 한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시 내부 구조는 먼저 튀네인 학자를 알아야 돼요. 농업입주론이 먼저고 이 농업입주론을 버제스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중전 조상의 와이프가 개론을 공부합니다. 괴롭죠. 저 고통스러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해서 선영이라는 부채선자의 교통 측의 교통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도저층들은 교통망에 가깝기 때문에 위치가 좋죠. 그래서 고도층과 저도층이 이 주거분리라는 것들을 또 발견하기 시작하고요. 자, 얘네들은 단핵입니다. 소도시예요. 오래된 도시. 근데 다핵은 도심과 부도심을 플러스해서 동정은 직접, 이정은 분산이다. 자, 얘네들은 한 명씩 이하니까 단핵이고 두 명이니까 다핵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만 정리하면 입문 과정에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55페이지로 갑니다. 입지론이에요. 저도 이제 박사 논문을 입지론을 썼지만 입지론 자체는 시험 문제 출제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 많이 나온다면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가량, 세 문제가량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한 두 문제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근데 두 문제 나오는 거 위해서는요, 굉장히 내용이 이제 좀 많죠. 그래서 이제 55페이지 보시면은 입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지론. 자, 그래서 입지론이라는 자체가 제5절, 그래서 공업 입지론, 그다음에 상업 입지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셨네요. 자, 그래서 이 저자분에 대한 구성이라는 자체는 자, 이 농업입지론은 튀네인 학자가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떡하면 요건 이제 그대로 살리면서 농업입지론은 튀네인이 얘기했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 입지론이라는 얘기가 옛날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나온 이론이 19세기와 20세기 이론인데 지금은 21세기를 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지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볼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산업 입지하고 주거 입지로 나눠요. 그럼 산업 입지가 발달한 나라가 서양이거든요. 동양은 주거 입지를 따집니다. 그러면 자, 잘 입증이 되지 않는데 특히 주거 입지라는 얘기는 풍수지리설이라든지 이 명단 자리 찾는 건 잘 검증이 안 돼요. 그래서 주거 입지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나온다면 산업 입지에서 나오는데 산업은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에 대한 것은 튀네이라는 이론을 먼저 했어요. 농업은 1차. 근데 2차 산업은 공업 입지로입니다. 자, 1차니까 한 명이니까 튀네이죠. 2차는 두 명입니다. 베버하고 레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버와 레시에 대한 내용만 제가 우리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이제 상업입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답 연결시키겠는데, 자, 공업입지론이요, 두 명이에요. 베버하고 레시입니다. 그래서 베버하고 레시다. 내용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제 3차 산업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그러죠. 이 서비스업에서 거의 출제가 많이 돼요. 이 서비스업은 상업입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탈라든지 허프, 네일리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세요. 암기 코드가. 자, 갑니다. 자, 1차니까 한 명이죠. 농업입지론. 2차니까 두 명이니까 베버와 레시, 공업. 3차는 세 명이니까 크리스탈러, 허프, 레일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제가 튀네이라는 농업입지론을 우리가 위치대설의 입지교차제로 봤어요. 그 때문에 공업입지로 가는데요. 공업입지로는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55페이지 공업입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입지론은 좀 여러분들이 쉽게 전달을 할게요. 두 명이 있다. 내용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장 부지에 대한 입지용이 원료지향형과 시장지향형이 그나마 우리가 출제가 많이 되었어요. 집적지형이 있다. 그래서 내용들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페이지입니다.
공업입지론이에요. 자, 공업입지론은 제가 2차 산업이기 때문에 두 명이 있다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공장을 만들려면요, 총 수입은 증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총 비용을 감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농업입지론의 튀니엔 학자가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그걸 이제 베버라는 학자가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베버의 그 최소 비용 이론이 먼저 우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는 게 주장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총비용이라는 것은요, 비용을 적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베버라는 학자가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자, 비용을 적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한 겁니다. 자, 최소 비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송비입니다. 수송비. 튀니엔이 이걸 따왔기 때문에 수송비가 되고, 인건비도 줄여야죠. 그래서 노동비가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집적력이라는 자체는 집적 이익을 얘기해요. 우리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나왔죠. 집적이라는 것은 모여일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아까 제가 수송비라고 얘기했죠. 수송비를 제일 강조했다는 거 이렇게 봅니다. 그럼 수송비를 따진다는 것은 무게가 적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도 가까워야 되죠. 이런 거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베버라는 학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베버 이론을 반대한 학자가 레시라는 학자가 나오는데요. 레시는, 자, 아까 공급은 어떻게 돼요? 공급은 이제 우리가 이 베버라는 학자는 만드는 공급 입장에서 봤는데요. 이 레시라는 학자는 수요 입장에서 봤어요. 야, 베버야, 네 말이 맞다. 비용도 줄여야 되지만, 자, 남자가 봤을 땐 거시적으로 봐서 수요를 보자. 크게. 그럼 수입을 많이 먹어야 되지 않니? 그러면 최대 수요 이론을 주장합니다. 수요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시장이 확대돼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확대 가능성을 따지고요. 자, 시장이 확대되게 되면 이윤을 많이 올리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라는 걸 씁니다.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야매로 가겠는데요. 비용은 비읍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버의 비읍 들어가죠. 비용을 이론 주장하는 베버고요. 수요일은 시옷이 들어갑니다. 레시의 시옷 들어가죠. 수요의 시옷 들어가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연결시키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버 갑니다. 최소 비용 이론. 1909년 베버에 의해서 주장된 공업입지론이 중요 인자가 생산과 판매에 대한 최소 수송비예요. 그 원료와 제품의 무게와 제품의 수송에 대한 거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1번에다가 체크하시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자, 그 입지 요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운송비, 노동비, 집적력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운송비입니다. 그래서 최소 운송비 입지는 원료 운송비와 제품의 운송비 합이 최소가 돼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지점은 운송비 증가폭을 노동비 절감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지점에서 이제 가야 됩니다. 노동비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레시의 최대 수요는요. 자, 일단 갈게요. 베버가 먼저 나왔어요. 베버 보고 바보 같잖아. 바보야. 그래서 레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베버의 입지론에 생산비에 치우친 것을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궁극적 목적은 이윤 극대화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시장이 확대되고 가장 풍부한 곳에 공장이 입지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수요는 수송거리가 멀면 수송비 증가와 소비자의 지불 가격이 증가함으로써 제품 수요 수송비가 가까울수록 수송비 하락과 소비자의 지불 가격이 하락으로 나타난다는 건 참고해 주시고요. 통합이라는 건 어때요? 짬뽕입니다. 통합은 그냥 너가 더 말이 많으니까 그린워시라는 학자가 이제 어때요? 이 통합 이론으로서 평가 수익은 높이고 평가 비용은 낮추자. 그래서 이윤 극대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기시면은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 그 다음에 집적 지향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여기가 조금 출제가 돼요. 우리 공업입지론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보통 시험 문제의 최근이라는 자체는 뭐 거의 우리가 15회 때 이후서부터는 거의 출제가 공업입지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좀 출제가 된다는 자체가 이 운송비에 대한 지향이기 때문에 원료 지향형과 시장 지향형을 조금 깊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형이라는 자체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량 감소와 중량 증가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원료 지향형과 이 시장 지향형이라는 건, 지향형이라는 것은요, 수송비가 적게 지출한 대로 지향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중량 감소 산업과 중량 증가 산업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앉아 계시는 책걸상에서 서울에 사신다 그러면 책걸상은 제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책상을 만드는 데는 원목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원목을 수입해 와야 돼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원료가 무겁단 말이에요. 그 원료가 무거운 상태에서 이거를 어때요? 이 트럭에다 실어서 여기 가서 책상 만들면 책상이 100만 원 넘게 되죠. 그러면 제품을 시장지에 있는 게 아니라 원료지에 있어야 됩니다. 중량이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좀 전처럼 원료가 무겁고요. 제품이 가벼워지죠. 자, 그러면 요거는 원료지에 입지해야 되는 겁니다. 원료지향이 되고. 근데 중량 증가 산업은요. 우리가 만약에 청량음료나 맥주를 예를 든다면 자, 물이나 공기라는 건 어디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원료 무게보다 제품 무게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원료가 이렇게 있으면 제품이 나중에 제품에 대한 중량이 증가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원료지가 아니라 시장지, 소비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료 무게가 무거우면 원료지향이고 제품이 무거우면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료지향과 시장지향형, 소비지지향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원료 수송비가 높으면 원료지향, 제품 수송비가 높으면 시장지. 그다음에 제가 원료지향은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그랬어요. 시멘트나 재련 산업. 그다음에 중량 증가는 맥주나 청량음료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밑에 보편 원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편 원료라는 것은 물이나 공기는 어느 지역에서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료보다는 제품에 대한 무게가 더 무겁죠. 부패하기 쉬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두부는 우리가 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 지향보다 시장 지향이 낫고요. 그다음에 원료 지향형에는 편제 원료라는 게 있어요. 편제는 어떻게 해요? 특정 지역에만 한정돼서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료 지향이 낫고 부패하기 쉬운 원료입니다. 통조림, 꽁치 통조림 같은 경우는요, 꽁치를 잡아서 상하기가 쉬워요. 그럼 그걸 바로 잡아갖고 통조림 만들어야 돼. 부패하기 쉬운 원료. 그래서 이렇게 가요.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냥 원료 무게가 무거우면 원료 지향이고 제품 무게가 무거우면 시장 지향이다 이렇게 가세요. 마찬가지로 부패하기 쉬운 제품에 대한 거면 요거는 제품이니까 시장이고요. 부패하기 쉬운 원료를 갖고 따지는 것은 원료 지향이다 이렇게 합니다. 중량이 감소는 원료, 증가는 시장. 뭐 이것도 나중에 암기 기법이 있어요. 근데 암기 기법은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제. 그 지역에서만 나는 것은 편제 자체는 편제 원료는 국지 원료니까 원료 지향이 낮고 보편 원료는 아무데나 구할 수 있으니까 시장 지향이 낮다. 뭐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원료 지수와 입지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료 지수와 입지 중량을 가기 전에 참고에 2번에 보시면 편제 원료는 뭐야? 국지 원료는 강물 자원, 석탄, 석회, 석같이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우리가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이 편제 원료입니다. 국지 원료. 그다음에 보편 원료는 아까 물과 공기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편 원료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편 원료는 수송비가 발생하지 않겠죠. 어디서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편제 원료는 수송비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 밑에 나타나는 그 원료라는 자체는 보편보다는 국지 원료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입지 지수, 원료 지수랑 입지 중량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냥 한 김에 하겠습니다. 입지 파트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자, 우리가 원료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자, 항상 학교론에서 무슨 지수하면 위에 게 올라가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에 게 올라가는 게 이제 국지라는 자체가 편제입니다. 편제 원료 중량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밑에는 우리가 제품 중량이 내려옵니다.
지금 얘는 항상 1로 비교하거든요. 1보다 크다는 자체는 원료 무게가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그럼 1보다 크면 원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보다 작다는 것은 제품이 더 무겁거든요. 그럼 시장지가 되겠죠. 근데 입지 중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트 가서 1 플러스 1은 2개 주잖아요. 2와 비교해요. 그죠? 그래서 자, 입지 중량은 그냥 가볍게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위에가 국지 원료 중량을 제품 중량으로 나눴죠. 또 제품 중량을 나눠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는 1이고 얘와 얘도 1이잖아요. 1 플러스 1 2입니다. 그래서 얘는 입지 중량이 2보다 크면은 원료지가 되고 2보다 작으면 시장지가 된다. 뭐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집적이라는 건 모여 있는 거잖아요. 수송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수송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정보, 시설 등이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어서 우리가 유리한 입지다. 이렇게 해서 한번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적은 모여 있다. 수송비가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끼리 뭐 우리 기계공업,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건 이게 모여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입지 파트는 거의 나온다면은 오른쪽 상업 입지에서 거의 출제가 됩니다. 상업 입지에서 거의 나오는 추세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곤 하겠지만 이 상업 입지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상업 입지론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업 입지론에 대해서는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 입지론이라는 자체가 나와 있는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중심지라는 자체와 배우지라는 자체가 이제 용어가 이제 나오겠는데요. 이 크리스탈러라는 학자는 이 독일의 지리학자, 독일 남부 지역을 관찰하면서 육각형의 벌집 모양을 발견합니다. 1933년 남부 독일을 대상으로 도시의 분포와 계층 체계를 연구해요. 그래서 중심지 기능, 주변 지역과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주장하면서 우리가 크리스탈러는 중심지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3차 산업이 이제 아까 크리스탈러, 허프, 네일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3차 산업입니다. 서비스업, 상업 입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스타트는 크리스탈러입니다. 크리스탈러는 크 이렇게 할게요. 크시라고도 얘기하고 중심지론입니다. 자, 그럼 용어 정리로 가겠는데요. 우리가 중심지와 배우지라는 얘기가 틀려요. 자, 중심지는 하나의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포가 존재하는 곳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상업지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 배우지입니다. 자, 이것은 상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객이 존재하는 곳을 얘기하죠. 자, 이걸 이제 주거입지라고 하죠. 주거지. 그럼 상권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주거지는 이제 배우지한테 재화와 서비스를 전달합니다. 자, 여기서 학원이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그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이 중심지라 그래요. 그래서 중심지는 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중심지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뭐 중심성은 중심이 갖는 기능 공간적 중요성인데요. 중요한 건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라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것은요. 자, 갑돌이가 슈퍼를 차렸습니다. 그럼 현상 유지하려면요. 100명 정도 와줘야 현상 유지를 한답니다. 그럼 이렇게 100명 정도 와주는 것이 최소 요구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정 점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가 이 필요로 한 최소한의 수요 수준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수요 수준을 가지고 거리를 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는 짜장면 배달 거리를 얘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산에 있는 그 사람이 서울에 있는 중국집에다 시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중국집은 중국집을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자꾸 중국집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지도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배달 범위가.
그래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얘기합니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통행하는 최대 거리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박스가 시험 문제인데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중심지가 유지하려는 조건. 당연히 얘가 기업이 이 운영을 하려면 더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쪽 안에 온다면 어떻게 돼요? 최소 요구치를 묻지 못하죠. 그러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당연히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자,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화의 도달거리, 특정 재화를 얻기 위해서 통행하는 최대 거리가 이 점포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 인구 내지 수요 수준을 넘어야죠. 그 다음 이제 2번은 이제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도시 한 개인 경우 원 모양이 가장 이상적이거나 여러 가지 존재 시 경합을 최소화하고 이 기능 중복 방지 위해서는 육각형이 좋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이 나온다면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3번서부터 5번, 6번까지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아닌 거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지가 이 크리스탈은 이 중심지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수의 중심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이 크리스탈로 이론을 알려면 중심지를 3가지 중심지를 먼저 적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차 중심지가 있고요. 중차 중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저차 중심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그 마트를 가요. 우리 집 앞에는 구멍가게 가깝죠. 그 다음에 좀 가면 중형마트가 있고요. 자,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이 대형마트가 멀리 있습니다. 그럼 대형마트는 멀고요. 규모도 크고 많은 기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심심하니까 뭐 저만 심심할지 모르지만 구멍가게는 어떻게 돼요? 가깝죠. 근데 대형마트는 멀습니다. 그럼 구멍가게는 아이쇼핑이 가능합니까? 오늘 한번 해보세요. 신고합니다, 주인이. 근데 대형마트는 아이쇼핑이 가능하죠. 근데 구멍가게 결정적으로 시식이 가능하지 않죠. 시식했다간 신고하죠. 근데 대형마트는 시식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뭐 고기 갖다가 어때요? 음료수 갖다가 왔다 갔다 한 끼 다 때울 수가 있어요. 그럼 대형마트가 더 기능을 크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를 받는다면요. 자, 우리 집 앞에는 초등학교가 가깝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고, 그 다음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를 받으러 갑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은 동사무소가 가깝고, 그 다음에 구청이 있고, 시청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동그라미 3번 가시면요. 자, 고차가 대학교예요. 대학교가 거리가 멀고 초등학교가 가깝죠. 그럼 4번 대학교는 규모가 더 커요. 고차가 다양한 중심지기를 갖습니다.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는 시청이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청은 서울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동사무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수가 고차로 갈수록 수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피라미드 모양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5번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는 피라미드 형성을 이룬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중차가 중형마트입니다. 6번 중형마트에는 저차가 구멍가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형마트에 구멍가게 있는 거 못 봤죠. 고차로 갈수록 뭐가 줄어든다. 그래서 뭐는 항상 줄어든다가 맞아요. 숫자가. 그다음에 시장, 교통, 행정 등에 따라 중심지 수와 모양은 많은 영향을 받겠죠. 그다음에 경제가 발전하면요 인구가 많아져요. 그럼 인구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심지 간의 거리는 또 좁아지겠죠, 그죠? 그다음에 교통의 발달은 저차보다는 이제 고차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수정 보완한 게 허프의 중심지 이론입니다. 허프의 중심지 이론은 뭐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연결시켜서 볼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